전장에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다리를 대신해 내연기관을 이용했고, 방어 방법으로는 인간이 땅을 파는 것 대신에 장갑을 부활시켰다. 원래 인간은 이동할 때 발포할 수 없었고 자폐물이 필요할 때는 이동할 수 없는 존재였다. 형, 그 전차의 개념이 뭘까? 뭐 뜬금없이 뭐 진지한 분위기요. 당장 생각나는 게 화력, 기동력, 방어력 이런 거 아니겠어? 이게 전차의 3요소 아닌가? 20세기 가장 유명한 군사학 저술가 중 한 명인 리데라트도 전차의 등장을 설명할 때 화력, 기동, 방어란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게 됐다고 말했지. 이제까지 소개한 전차들이 이 여명기의 전차들이었지만 나름 이 전차의 기본 개념들을 하나씩 증명했었고, 뭐 지금의 시선으로 보자면 좀 황당하고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었다는 건 뭐 인정해야지. 나름 시대적 사명을 짊어진 존재들이었으니까. 그 고민의 산물이 하나로 모여 탄생한 게 바로 르노의 FT-17이야. 자, 하나씩 살펴보자고. 일단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면 엔진은 뒤로 빼서 격리시킨 덕분에 지금까지 주구장창 말했던 소음과 매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뭐 이 덕분에 승무원들의 전투 효율도 좀 올라갈 수가 있었지.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면 포탑 아니겠어? 무장을 포탑에 집중시켰는데 이 포탑은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전방위 사격이 가능했어. 여기에다가 이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전차장용 큐폴라도 올려놨잖아. 이건 뭐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현대 전차의 기본적인 뭐 설계 개념이지. 야, 근데 이 당시에 회전 포탑을 달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회전 포탑은 뭐 이게 갑자기 등장한 이게 신개념 아니었지. 아, 그런가? 전함들이 포탑이 그랬고, 이 당시 각국에 등장한 장갑차들에게는 상식이었어. 아, 그렇네. 뭐 영국의 오스틴 장갑차 같은 게 대표적이지. 그리고 전차에 회전 포탑을 올린다는 아이디어는 이미 1차 대전 한참 전에 등장했어. 비록 서류상이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육군 장교인 권터 브리스틴이 내놓은 모터 게스츠는 300도 회전하는 포탑 아이디어를 내놨어. 프랑스도 1915년에 내놓은 장갑차 오브리오 개베를 보면 회전 포탑을 달았어. 아, 이게 뭐 회전 포탑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이었구만. 그렇지. 그런데 개인적으로 르노 FT의 혁신을 꼽으라면 포탑도 포탑이지만 엔진을 비롯한 편의성을 들고 싶어. 아, 그 구획 분할한 거? 뭐 엔진을 뒤로 빼서 격리시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무원들이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FT-17도 방향 전환을 하려면 전차장이 앞에 있는 조종수를 발로 툭툭 쳐서 이렇게 신호를 보냈거든. 아이고, 뭐 그래도 뭐 스패너 대신에 발길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럼에도 동시대 전차에 비해선 쉽게 움직일 수 있었어. 그러니까 조종수는 바닥 왼쪽부터 클러치,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서 발만 잘 놀리면 전진할 수 있었어. 오, 자동차랑 똑같네. 조향도 편했는데 조종석 좌우에 있는 레버 2개로 간단하게 방향 전환이 가능했어. 불편한 게 하나 있다면 기어 변속할 때 구동부가 너무 빡빡해서 힘을 좀 많이 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조종수 손에 물집이 잡히는 건 뭐 각오해야지. 아이고, 뭐 그래봤자 이전 전차들에 비하면 뭐 문제 축에도 안 들어가네. 결정적으로 자동차처럼 엔진 앞부분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차체 뒤쪽에 있는 엔진을 냉각시켰어. 전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발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지. 요모조모 뜯어보니까 이게 진짜 혁신 아이콘이 많네. 혁신의 아이콘이지만 역시나 시대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높아가지고 야제에서 주행할 땐 안정성이 떨어졌고, 당시 전차들처럼 서스펜션 성능은 없다시피 했지. 잠깐만, 서스펜션이 달려있지 않았나? 달려있었는데 그냥 흉내만 냈다 보는데. 그리고 초기에 생산된 전차 3분의 1가량은 기기적 문제가 발생해 다시 공장에 들어가 있지. 그런데 여기 테일, 이 꼬리는 왜 달려있는 거야?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서지. 원체 이게 작은 전차잖아. 아, 그렇지. 이 꼬리를 달지 않으면 FT의 길이는 4.1m밖에 되지 않았어. 이러다 보니 전차의 아이덴티티를 할 수 있는 참호 횡단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거야. FT 전차는 참호를 건너는 게 힘들었나 실제로? 그러니까 건널 수 있는 참호 넓이가 1.35m였어. 그나마 이 꼬리 덕분에 포탄 구덩이나 큰 구멍에 빠져나올 때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 이렇게 받쳐주잖아. 아무튼 37mm 포를 단 전차를 수컷,
기관총을 장착한 전차를 앙컷으로 명명한 걸 보면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지. 내가 궁금한 게 프랑스는 이런 혁신적인 전차를 어떻게 만들어냈냐 이거야. 아니 포탑을 옆에 달고 철조망을 자르겠다고 앞에 뿔 간 게 1년 전 일인데 아니 어디서 이런 수작이 뚝 떨어진 거야? 뚝 떨어진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영국제 마크 전차가 28톤, 프랑스 생샤몽 전차도 23톤이나 하는데 FT 전차는 꼴랑 6.5톤이잖아. 이건 개념부터가 좀 완전히 다른 존재 아닌가? 그러니까 FT 전차는 개념 설계부터가 완전히 다른 전차였지. 그리고 이 다른 개념을 심어준 건 영국의 마크 전차였고. 마크 전차? 이게 뭐 혹시 뭐 그 반면교사야? 냉철한 자가 진단이지. SDN가 영국으로 건너가 생산된 마크 전차를 보면서 결론 하나 내려. 뭐라고? 당시 프랑스 상황으론 마크 전차와 같은 대형 전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돈 없으니 싸게 만들 수 있는 경전차를 생산하자.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용도도 불확실한 무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 그때까지 전차란 걸 구상만 하다가 막상 운영해보니까 생각과 다른, 그러니까 전차의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당장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웠어. 하긴 당시에 전차를 멀리 옮기려면 열차 수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 전선 곳곳에 전차를 배치하기 어려웠지. 열차 선로라는 게 노선이 제한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지. 그런데 트럭에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전차라면? 아 이게 뭐 대동맥으로만 흐르던 피가 실핏줄을 따라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구만. 배치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를 할 수 있어. 진짜 문제는 전차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전선을 돌파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미미했고 전과 확대도 어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넉넉한 수량과 빠른 발에 대한 필요가 나온 거야. 이때 등장한 게 르노야. 잠깐, 야 르노는 처음에 전차 개발을 거절하지 않았었나? 르노사의 회장인 루이 르노가 마음을 바꿔먹었어. 아니 왜? 애국심이지. 아무튼 르노는 이 당시 르노사의 엔지니어 중 가장 영민했던 루돌프 언스트 메츠마이어에게 이 프로젝트를 넘겨. STN의 반응은 어땠어? 르노와 나는 생각이 같았다. 내가 필요한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개념 설계부터 이미 완벽했다. 설계안을 상부에 보고하자 즉시 제작 승인을 받았다. 애국자였던 르노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게 많은 도움이 됐다. 기업이 이익을 포기한다? 이익을 포기한다고 해도 손해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프랑스가 3,000대 이상 주문했고 미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이 이걸 구매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했거든. 아 이게 뭐 최초의 베스트셀러 전차였네. 그러니까 대기업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생산성이야. 생산성? 생샤몽 한 대 생산할 돈으로 르노 FT 5대나 6대를 살 수 있었거든. 2명의 병사로만 운영했으니 운영 유지비도 절감할 수 있었지. 결국 물량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긴데 실제로 그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나? 1918년부터 서부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는데 이 당시 FT 전차를 경험했던 독일인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1920년대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왜 졌는가 이걸 분석한 책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어. 그렇지, 분석해야지. 다시 또 싸우려면. 이 보고서와 해고록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FT 전차야. 전후 많은 역사가들은 이 FT 전차가 독일인들에게 박아놓은 마지막 못이라고 평가해. 마지막 못? 어이구야, 섬뜩한데 뭔가 좀 확 와닿는데? 이게 실제로 대단한 활약을 했나 보네. 어디 한 군데 전선을 콕 찍어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FT 전차가 전선에 등장한 시점에 독일은 이미 빈사 상태로 말라가고 있었어. 물론 탱크를 상대해본 경험이 축적되면서 탱크를 사냥하는 기술은 엄청 발전했어. 전선에 투입된 FT 전차들은 독일군 야포들에 걸려 타격을 입지. 1918년 중반까지 연합군은 서부 전선에서 총 746대의 FT-17이 들었어. 당시 독일 사정으로 볼 때 나름 대응을 잘한 거지. 뭐야, 독일인들에게 박아놓은 마지막 못이라면서? 타격을 입은 것보다 더 많은 전차들이 전 전선에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간 거야. 프랑스는 전쟁 종료 시점으로만 보면 4,000대가 넘는 탱크를 보유했어. 이 중 FT 전차는 3,000대가 넘어갔고 말이야. 아
진짜 뭐 머릿수 앞에 장사 없다더니 양질 전화란 말을 이럴 때 사용하는 건가? 어마어마한 수량을 확보하면 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네. 마크 전차를 탱크의 어머니라 한다면 FT 전차는 탱크의 아버지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FT 전차가 현대 전차의 원형을 보여줬으니까 뭐 당연한 평가겠지. 인정. 그런데 난 이런 평가 이면에는 병기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있다고 봐. 병기의 덕목?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절대 무적의 병기 같은 건 사라졌다는 거지. 아, 뭐 호랑이 한 마리보다 늑대 20마리다 이거지. 그렇지. 적당한 수준의 생산성 높은 무기의 대량 생산.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가치관이 그대로 적용된 최초의 전차가 FT 전차라 할 수 있지. 아무리 완성도가 높고 화력이 출중해도 이 물량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겠네. 야, 그러고 보니까 1차 대전 탱크 시리즈는 오늘로 끝이지? 아, 이제 이렇게 끝내니까 진짜 시원섭섭하다. 야, 근데 내가 이번에 그 1차 대전 탱크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야, 이 게르만 양반들 말이야 이거. 이 왜 이렇게 싸움을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맨날 싸우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 아니 뭐 독일도 뭐 싸우고 싶어서 싸우나. 살다 보니까 싸우게 된 거지. 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해보자. 독일이 왜 유럽의 빌런이 됐는가를. 오케이! 오케이. 자, 마칠까 이제? 저 저 환장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